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제한을 점진적으로 풀어주고 영업시간 연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전망입니다. 미국 의료계가 올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는 봉쇄령과 거리두기, 엄격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독감 발생이 매우 적었지만 올해는 다양한 활동이 허용돼 독감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으로는 모더나 백신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미 국립보건원이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가 부스터샷으로 같은 얀센을 접종할 때는 항체 수준이 4배에 그쳤지만 화이자는 35배, 모더나는 76배까지 증가했다는 임상시험 논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육로와 해로 국경을 사실상 봉쇄했던 미국이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에게 국경을 모두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포함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시켰던 미국이 2년 만에 RJ 레이놀즈사의 전자담배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이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는데 미 금연협회는 FDA의 이 같은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은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방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됩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이런 큰 방향성이 논의됐습니다. 일상회복 전환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을 중요 지표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도 완료율과 연계해 방역을 완화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차 회의에서 정부는 접종 완료율이 70%, 80%, 85%로 높아지는 시점에 영업시간, 모임 인원수 제한 완화 같은 규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는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0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 조사 결과 공중 화장실을 이용한 시민 2,000명 가운데 손을 씻는다고 답한 사람은 1,508명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해 전년의 63.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질병청은 다만 용변 후 손을 씻은 사람 가운데 비누를 사용한 경우는 28%에 그쳤고 물로만 씻은 경우가 47.4%로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최근 한 주간 전 세계 신규 환자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288만 명으로 한 주 전 313만 명과 비교하면 감소해서 5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주간 발생이 65만 3천여 명으로 일주 전보다 11% 넘게 감소했는데 특히 뉴욕주에서는 지난 3일까지 12세 이상 접종 완료자 중 0.8%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영국은 3주 연속 주간 발생이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소폭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6주 연속 발생이 급감하며 주간 확진자 수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육로와 바닷길 입국을 사실상 봉쇄해온 미국이 백신을 맞은 외국인에게는 국경을 모두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또 물류 대란에는 24시간 비상체제 등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항공편으로 미국에 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로와 바닷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공항과 달리 검역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는 미국 국경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물론 백신은 다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도 괜찮습니다.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지대는
환영 일색입니다. De hecho, ahorita estamos trabajando a un 40%, a un 40% de ventas. Ya con el flujo de más de gente, pues ya sube. And I think the reopening for the border is very good for the economy and for us, for everyone. 미국인들의 일상 회복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악관으로 물류, 항만업체, 트럭 노조를 모두 불러서 긴급 회의를 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항구에는 짐 내리는 인력이 모자라 물류 대란이 벌어진 지 오래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1월 추수감사절과 12월 성탄절 쇼핑 시즌 때도 이런 시기라면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 최대 항만인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24시간 돌리고 월마트, 페덱스 같은 대형 물류업체와 타깃, 홈디포 등의 쇼핑 매장 운영 시간도 늘리는 이른바 90일간의 질주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This is the first key step toward moving our entire freight, transportation, and logistical supply chain nationwide to a 24/7 system. 미국 가정 72%가 제품을 하나는 갖고 있다는 삼성전자도 배송 시간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브리핑 때 삼성전자를 직접 거명하기도 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미국 의사들이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겨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봉쇄령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시행해 독감 발생이 역사적으로 적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백신 보급으로 여러 활동이 허용되고 정상화하면서 독감이 예년처럼 기승을 부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독감 감염자가 적어 자연 면역이 덜 생겨난 결과 영유아들이 올해 심각한 독감 증상을 보이며 잇따라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병원은 과부하가 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45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IH 연구자들은 얀센의 백신을 접종한 지원자가 모더나의 백신을 맞을 경우 항체 수준은 15일 이내에 7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얀센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을 경우엔 항체 수준이 35배 높아졌습니다. 반면 얀센 접종자가 부스터샷으로도 얀센을 접종할 경우엔 항체 수준은 4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과학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WHO는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신종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과학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에는 각국의 바이러스, 식품안전, 공중보건, 유전체, 임상의학 분야 전문가 26명이 참여합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새 자문그룹이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힐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이 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확진자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13일 하루 19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0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두 번의 연휴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앞으로의 확산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월 달에 두 차례 연휴가 있었는데 그 여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파는 일정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추석 연휴에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현재는 추석 연휴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지금도 4차 유행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확진자 규모는 과거 추석 연휴 이전에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2,000명 안팎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15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죠. 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접종자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또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완화 수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방역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완화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 대비 현재 완료율 같은 경우에 60%를 넘어서고 있는데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감염 확산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감소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형성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일정 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더라도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절충점을 형성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 측면에서는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지금과 같은 수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 기준으로 한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앞으로 단계별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11월 초까지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방역 완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방역 해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 사실상 방역 해이 다른 말로 국민들의 경각심 완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방역 조치 강화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렇다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유일한 대안은 일단 일탈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지 말 것을 국민들께 협조를 당부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거를 당부하는 이런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학교도 다음 달부터는 등교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 등교가 늘어날 텐데요. 교육부는 물론 학교 내 감염 비율이 낮다고는 했지만 학생들이 백신도 맞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등교 확대 조치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면서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들어가는데 이때 가장 위험한 그룹이라고 하면 백신 접종 미접종자이거든요. 예. 따라서 그러니까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 위험도는 상당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현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고3 학생 이외에는 미접종 상태이거든요. 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방역 관리는 보다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일단 학교에서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학교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학교도 위드 코로나의 과정의 한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일단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 도달할 때까지는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지금 알려진 거로는 16세에서 17세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10월 18일부터 접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2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 11월 1월부터 접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접종이 1차 접종 끝나고 2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2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 위드 코로나 시점부터 해가지고 상당 부분 기간이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굉장히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학교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나왔던 얀센 접종자들에게 12월부터 추가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스터샷으로 같은 얀센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회 접종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얀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계약 물량 자체가 6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 물량은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동종으로 그러니까 얀센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얀센으로부터 추가 물량을 계약하고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굳이 얀센 백신을 접종할 필요보다는 현재 물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mRNA 백신, 즉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게 편의상도 더 맞고요. 효능 측면에서도 최근에 미국 등 해외 자료에서 이렇게 교차 접종을 했을 때가 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보고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선 질문에 이어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얀센 접종자에게 모더나를 맞춰야 효능이 더 좋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플랫폼상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접종을 할 때 우리가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뿐만 아니라 이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접종을 할 때에는 이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효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접종을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항체가 일정 수준은 올라가지만 현재 미국 NIH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얀센으로 2회 접종을 했을 때는 4배 정도 항체 수준이 증가한다라고만 알려져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플랫폼상의 어떤 간섭 현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인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간섭 현상이 없어지면서 효과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화이자 같은 경우에 2차 그러니까 얀센 다음에 화이자로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수준이 35배, 그리고 얀센 다음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76배나 항체 수준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화이자랑 모더나를 비교했을 때는 모더나 백신 자체가 한 3배 정도 용량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에 활용되는 게 화이자 대신 모더나를 썼을 경우에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 13일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상 회복 정말 많이 기다려온 말인데요. 설레기도 하고요. 자, 먼저 일상 회복 전환 시기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조건으로 앞서서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는데요. 네. 현재 접종 속도면 이달 25일 전후로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이달 말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또 다음 달 초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인 시점은 다음 주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또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또 로드맵에는 일상회복 단계 설정과 또 방역 수칙 해제 우선순위, 방역 의료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영화관과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이런 시설별로 전파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방역 규제가 서서히 완화된다든가 또 확진자 수를 매일 발표하지 않고 주간 단위로만 발표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예. 위원회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백신 패스 도입인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 방법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 대응 체계의 보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일상 회복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셈인데 아무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도입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현재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일찍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나라에서는 확진자나 사망자 모두 폭증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방역 지침이 느슨해지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국이 지금 하루에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50명에서 2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영국처럼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인구 비례로 놓고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게 하루에 거의 약 한 50명에서 100명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과연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할 텐데 이 백신 접종에서 가장 앞선 이스라엘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률도 선두권이고 또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이 가장 앞선 나라죠.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전 국민 접종률이 58%에 달했던 지난 6월 15일 거의 모든 방역 조치를 풀었습니다. 실외는 물론이고 아주 일부 장소만을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했고요.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영향으로 기존에 한 자릿수였던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로 폭증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등 이런 방역 조치를 재도입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봉쇄 조치 등은 없이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에 더욱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난 7월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는 전 국민의 4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한때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까지 올랐었지만 지금은 다시 1,000명대로 줄었고요. 또 중증 환자 수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방역 해제로 홍역을 치렀다가 또 발빠른 부스터샷으로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또 영국인데 영국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죠. 영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영국의 경우는요. 인구의 25%가 접종 완료했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접종률이 53%에 달했던 지난 7월 19일부터는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만 할 뿐 강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영국은 대형 경기장에서도 군중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단체로 경기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영국 의회는 영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영국의 백신 프로그램이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지만 성급한 방역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the government system for dealing with crises is a disaster, as I wrote in 2019. So, again, I explained all that when I spoke to the MPs. The system was bad for many years before COVID. Me and others put into place work to try and improve the system in 2020 after the first wave. Unfortunately, the Prime Minister, being the joke that he is, has not pushed that work through. 네, 현재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결국 영국 정부는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영국의 사례를 알아봤는데 또 다른 나라들 사례도 알려주시죠. 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국가죠. 접종률이 67%에 달했던 지난 8월 10일부터 확진자 수보다 치명률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방역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다는 점이 앞선 두 나라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8월에 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다시 규제를 원상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영업시간 규제를 오후 10시 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접종률이 83%에 달하는데도요. 확진자는 하루 3,0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규제를 해제했거든요.
특히 덴마크는 지난 3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서 지난 10일에는 모든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초반에는 등교를 확대했고요. 또 다음에는 야외에서 식사를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6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전망해 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위드 코로나 대열에 합류하겠죠?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경우는 전체 백신 접종률이 63%인데요. 앞서 언급한 북유럽 국가들 외에도 여러 나라가 위드 코로나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률이 65%인 말레이시아는 10월 말쯤에 위드 코로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호주는 현재 접종률이 52%인데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도 일상전환 로드맵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바로 백신 패스 도입이잖아요. 이게 지금 찬반 논란이 뜨거운 주제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스라엘과 유럽연합은요, 백신 여권을 도입해서 백신 패스가 없으면은 공공장소 거의 대부분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경우를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스마트폰 앱이나 토큰 형태 출입증을 도입해서요, 식당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 이것 때문에 영국과 스페인은 백신 패스 도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당장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서 백신 패스를 도입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11월쯤에 만약 백신 패스를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지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감염이 재확산하지 않도록 해외 사례를 좀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회복력이 약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선진국들의 긴축적 통화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위주로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애초 예상한 강한 회복세가 최근 약화하는 양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에서 5.9%로 낮췄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생각만큼 강한 회복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선진국들이 높은 인플레 우려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움직임을 포함해서 코로나 위기를 거의 지나가면서 대개 선진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 움직임이 있고 이와 같은 변화 움직임이 신흥국이라든가 개도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요. 세계 공급망이 약화했거나 훼손돼 원활한 공급과 유통이 경제 회복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어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재무장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대개 일시적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혹시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도 인플레 문제가 커지면서 경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 안팎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했던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그런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환율 불안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외환 수급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위기를 초래할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미국 연방사회보장국은 현지 시각 13일 사회보장연금을 내년에 5.9% 인상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최대폭의 인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6,400만 명 이상의 은퇴자가 내년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고 사회보장국은 설명했습니다. 식료품과 자동차, 아파트 월세, 에너지 등 각종 생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대폭 인상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RJ 레이놀즈사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논란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후 첫 판매 승인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미 FDA는 과일향 등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 500여 명이 중증 폐 질환에 걸렸고 이 중 8명이 사망하면서 전자담배 규제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FDA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에 지난해 9월까지 판매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승인 심사까지 담배향과 맨솔향 전자담배는 판매할 수 있지만 승인이 거부될 경우 이마저도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500여 제조사가 600만 개 이상 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100만 개 이상 제품에 대한 승인이 거부된 가운데 RJ 레이놀드사의 전자담배 뷰즈가 처음으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뷰즈의 전자담배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흡연자가 담배향의 전자담배로 바꿀 경우 기존 담배를 전혀 피지 않거나 흡연량을 크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조사가 신청한 다른 향기의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2년 전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줄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FDA는 이번 판매 승인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뷰즈가 광고 제한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금연협회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뷰즈와 같이 니코틴 함량이 높거나 향기가 나는 전자담배는 퇴출돼야 한다며 FDA의 승인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구기온이 100여 년 전인 산업화 이전보다 3도가 오르면 세계 50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연구기구인 클라이밋 센트럴이 미국 프리스턴대,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결과 지구기온이 3도가 오르면 상하이, 뭄바이, 하노이 등 아시아 도시들과 바르셀로나, 나폴리, 니스 등 유럽 도시들이 물에 잠겨 전 세계 8억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기온이 1.5도만 올라도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빨라져 작은 섬나라와 세계 여러 도시가 물에 잠길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재 지구기온은 산업화 전보다 1.2도 오른 상태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최근 석탄 소비를 늘린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해안의 거의 모든 곳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뎁 할랜드 미 내무장관은 보스턴에서 열린 풍력발전 컨퍼런스에서 멕시코만과 메인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등 미국 동서해안 곳곳에 연방정부 소유 해역을 풍력발전 기업에 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려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여행이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1960년대 미국 TV 드라마 스타트랙에서 우주선의 선장을 맡았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탔습니다. 90살 나이에 진짜 우주 여행의 꿈을 이룬 겁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1960년대 후반 우주선의 모험을 줄거리로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TV 드라마 스타트랙. 커크 선장 역을 연기했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90살의 나이에 진짜 우주여행에 나섰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우주선에 탔습니다.
4. Command engine start. 2, 1. 지난 7월 첫 번째 비행과 마찬가지로 고도 106km까지 치솟아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카르만 라인을 넘어 약 3분간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사막으로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10분의 짧은 우주여행이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직접 캡슐의 문을 열고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우주여행자의 무사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I'm so filled with emotion about what just happened. It's extraordinary, extraordinary. I hope I never recover from this. I hope that I can maintain what I feel now. I don't want to lose it. 이번 발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관광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지난 7월 20일 베이조스 등 민간인 승객 4명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3개월 만에 셰트너의 우주여행 꿈도 성공시켰습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에는 전직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와 의료 분야 기업인 블루 오리진 부사장 등 3명이 동행했습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은 무료였지만 블루 오리진은 다른 탑승객이 이번 우주여행에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기기가 미세한 맥박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건 인체의 감각기관을 대신하는 스마트 센서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인규 교수 모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나노 구조체와 센서 분야의 전문가신데요. 지금은 의료용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우선 저는 MEMS라고 불리는 초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을 통해서 초소형, 저전력, 다기능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MEMS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EMS는 머리카락의 굵기보다 더 작은 크기의 구조물을 이용해서 센서나 구동기, 디스플레이, 에너지 발전 소자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께서 모두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돌릴 때 인식을 하거나 걸음걸이를 수를 측정하는 기술은 모두 스마트폰 안에 있는 MEMS 가속도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센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끌고 있는 카이스트 민트 연구실에서는 MEMS 기술을 이용해서 헬스케어와 의료 분야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건강관리에 참 신경 많이 쓰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개발하신 헬스케어 센서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운동 중에 혈압이나 맥박 같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유연 압력 인장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 다공질 폴리머 구조를 이용해서 맥박에 의해서 발생되는 미세 압력 변화를 측정하고 패치형 심전도 센서 전극과 결합해서 맥박과 혈압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또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인체 주요 부위에 착용할 수 있는 매우 작고 얇으면서도 넓은 압력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와 관절과 근육 부위에 부착시킬 수 있는 무전원 타입의 인장 센서를 고안했습니다. 이러한 센서를 활용하면은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중량 운동을 할 때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웨이트 트레이닝 참 좋아하는데 말씀하신 센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려주신 것은 이 건강한 사람들의 운동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그런 헬스케어 센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설명해주신 기술들이 의료 시술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의료용 센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는 암이나 하지 정맥류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고주파 소작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바늘 탑재형 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신마비 혹은 전신마비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무선 무전원 웨어러블 압력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욕창은 아직까지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신 건가요? 네, 우선 욕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욕창은 신체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현상입니다. 예. 주로 뇌졸중이나 기타 신체 장애로 인해서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욕창이 심해지면은 폐혈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욕창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압력이 특정 신체 부위에 장기간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네. 병원에서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누워있는 환자의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법으로서는 욕창 발생률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환자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욕창을 조기에 방지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과 약 3년간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예. 침대 매트리스와 피부 사이의 압력 그리고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배터리가 필요 없는 무선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신체 여러 부위에서 압력과 온도의 측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욕창 발생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개발된 소형 압력 센서는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에 있는 금속 필름이 늘어나면서 금속의 저항값이 증가하고 재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특수한 미세 기계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필요 없는 근거리 무선 통신 NFC의 방식과 결합되어서 작동됩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있는 송신기 코일로부터 무선 센서의 유도 전류를 생성시키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배터리 없이 구동할 수 있고요. 매우 얇은 필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환자들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침대 매트리스와 피부 사이의 압력 그리고 온도 변화를 장시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이 부착법도 간단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사실 공학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의료용 센서 기술을 연구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초반에 잠시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MEMS 기술과 나노 구조체를 활용해서 환경 모니터링, 헬스케어, 메디컬 및 산업용 첨단 센서 기술을 연구 중인데요. 네.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연구보다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찾아내고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약 7년 전쯤에 의료용 로봇을 전공하시는 학과 선배 교수님의 소개로 의료진들과 처음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의료 분야의 센서를 필요로 하는 응용처가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진들과 만나면서 의료 분야의 센서에 대한 니즈를 많이 배우게 됐고 활발하게 협력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앞서 소개해주신 기술들이 무엇보다 이렇게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업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개발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특히 의료기기 센서를 개발할 때는 의료진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예. 공학자로서 의료진들의 언어와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좋은 의료계 파트너분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주파 소적 바늘에 탑재하는 압력 온도 센서를 개발할 때는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센서 개발에 필요한 의료 정보와 의료 인증을 위한 자문, 동물 모델을 이용한 전임상 시험, 실제 환자를 통한 임상 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욕창 예방을 위한 무선 압력 센서에는 부산대학교 의대와 김해 한솔재활 요양병원 의료진들의 도움이 있었고 예. 신체 마비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또 그리고 욕창 예방을 위해서 그 무선 압력 센서에 그 부산대학교 의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 앞으로 교수님의 앞으로 연구 계획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헬스케어와 의료 분야에는 센서가 필요한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요. 의료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초소형 고성능 센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인체에 부착해서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거나 외상 환자의 상처 회복 정도를 관찰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차세대 웨어러블 시스템 관련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기술의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주신 스마트 센서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똑똑하게 건강 관리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박인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손가락을 모사해 생명체와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아주대 연구팀은 단단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소재를 이용해 물체를 부드럽게 잡고 맥박 등 미세한 신호까지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형 센서와 나노선을 장착해 잡고 있는 대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열 자극도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로봇이 지름 3mm 미만의 달팽이 알을 부드럽게 잡아 열을 가해 부화시키고 부화한 달팽이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농업 폐기물로부터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효소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민경선 박사팀은 볏짚과 옥수수대 등 비식용 농업 폐기물로부터 바이오 연료의 중간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효소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효소 공정은 분자 모델링을 통해 기존 효소의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바이오 항공유뿐만 아니라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의약품 등의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 감염병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DF 융합연구단은 AI 센서를 이용해 가축이 병에 걸렸을 때 내는 소리와 행동 변화를 수집 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플랫폼 아디오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플랫폼은 감염 농가에 출입한 사람과 차량 관리도 가능해 초동 대응이 가능한데 현재 경북 군위와 경산 지역 농장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마 재활 치료가 뇌성마비 환자의 보행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허필원 교수팀과 미국 텍사스 A&M 주립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승마 재활 치료를 한 결과 승마를 할 때 말의 움직임이 뇌성마비 환자에게 동기화돼 보행과 균형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환자와 동물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데이터로 확인한 데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소비자원이 자전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사고는 5,500여 건인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54% 급증했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가을철에 33.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여름과 봄, 겨울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10살 미만에서 전체 사고의 41.8%가 발생했고 60대 이상도 15%에 달했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였고 눌림, 끼임, 부딪힘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큰 방향이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방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또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수 제한 같은 규제도 접종 완료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